아무리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기 힘든 때라고는 하지만 정말 별별 일로 서러움을 다 당하네요. 모질게 자식들 끊어내는 부모들도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저도 결국 똑같은 꼴을 당했어요. 제가 지들 집 지원 안 해줬다고, 몸이 아파서 고작 일주일간 지들 집에 머문 걸로 돈 300만 원을 달라기에 저도 똑같이 혼쭐 내주고 연을 끊어버렸어요. 일단 제 아들과 며느리는 모두 30대 중반이에요. 각각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둘 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결혼할 때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특히 며느리는 결혼 초반부터 재정적인 문제에 아주 민감했어요. 신혼생활 시작할 때 반반 결혼으로 집안 살림과 관련된 지출을 정확히 반반 나누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재정적 갈등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에도 둘은 각자 직장을 다니며 생활을 꾸렸고 저도 처음엔 그런 모습이 대견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그런지 작은 돈 문제에도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둘은 서로 돈 문제로 조금씩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가끔 아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약 1년 전 아들 부부가 다시 이사할 결심을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집에 물이 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사를 고민하게 된 거죠. 며느리는 아이를 낳을 계획도 있었고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3억 정도 보태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사실 신혼집 문제는 꽤 심각했어요. 아들 부부가 결혼할 당시 자기들 돈에 대출을 조금 얹어서 구입한 아파트였거든요.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했지만 오래된 건물이라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벽에 금이 가고 장마철만 되면 물이 차서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생기곤 했거든요. 며느리는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며느리가 집이 너무 낡아서 아이가 생기면 더는 여기서 못 살겠다고 진짜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부부는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며느리는 학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사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새 집을 장만하는 데 필요한 돈이 적지 않았고 신혼집을 팔더라도 집값이 떨어져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을 팔고 이사 가려면 추가로 3억은 더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도 그때는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 위독한 상태였고 수술비와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들이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려면 도와주셔야 할 것 같다고. 아빠가 아프신 거 알고 자기들도 얼마간 기다렸지만 일단 말씀이라도 드려보려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얘네도 신혼집에서 문제가 많았으니 도와달라는 것도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갈수록 남편이 점점 더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저희 형편도 너무 어려워서 도와줄 수 없었죠. 너희도 힘든 건 알겠지만 지금은 도와주기 어렵다. 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우리도 여유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며느리의 표정이 딱 굳더라고요.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며 가만히 있었고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그때부터 저에게 더 냉정하게 대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어느 날 며느리가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어디 손 벌려서 도통 도움을 얻을 데가 없다. 다들 힘든 상황이라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말하는데 그때는 저도 너무 힘든 상황이라 뭐라고 답해줘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은 병실에 누워있고
아들 부부는 원하는 이사를 못하게 되었으니 서로 입장이 충돌했던 거죠. 결국 아들 부부는 원하던 지역 대신 적당한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고 나와의 관계도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이사 이후로 날개 대놓고 쌀쌀맞은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투도 차갑고 예전과 달리 나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명절에도 며느리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이번에 새집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다면서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엔 이 사람만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이사를 갔으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나를 피하는 게 느껴졌고 저도 눈치는 챘지만 일단은 놔두자 싶었어요. 그러던 중 작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는 정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제 마음은 남편을 보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나 봐요. 그렇게 힘들게 치른 장례식에서조차 며느리는 저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한 며느리를 보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도 했는데요. 오느라 고생했다며 이렇게 네 아버님을 보내드리게 되었다고 바로 휴가 내고 온 거냐고 조심스레 물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순간적으로 저도 언짢은 표정이 되었고 이때 잽싸게 아들이 다가와서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좀 이해해달라고 집 문제로 아직도 마음이 많이 불편한가 보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어도 며느리의 태도에 마음이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장례식 내내 며느리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기만 할 뿐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앞에선 꼭 벽이 있는 듯 행동했거든요. 결국 여러모로 피로해진 저는 한숨을 쉬며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이렇게까지 벽을 치는 건 좀 그렇지 않냐고. 내가 왜 이 시점에서 네 마누라 눈치를 봐야 하냐고 했어요. 아들은 에이, 엄마,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며 지금은 일단 장래에만 신경 쓰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이후로도 며느리와의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도 며느리와의 관계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노후가 막막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불안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각자 알아서 잘 살고 있었으니 굳이 지금 도움을 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남았다고 자식들에게 신세를 질 생각도 없었고 당장 저는 일을 하지 않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제 속마음을 알 리가 없었고 재산 상속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는데 그 내용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문자는 한 줄, 딱 한 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부르지 말아달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이유도 없고 상황 설명도 없었고 그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동안 당황한 채로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답답한 마음에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남편 장례식 때부터 며느리가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유산 때문이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문자를 보여주고 이야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지쳐서 혼자 소가리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고 며느리 역시 저에게 뭔가 정을 떼겠다는 결심을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로 제 상태도 좋지 않았던 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후로 제 건강을 돌볼 겨를이 전혀 없었거든요. 남편이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반복하는 동안 저는 모든 간병을 도맡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쌓였어요. 당시 병실을 자주 찾던 간호사도 저를 보며 한숨을 쉬며 환자도 중요하지만 본인 건강도 챙기셔야 한다고 조언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아침은 대충 넘기고 점심은 병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로 때우는 일이 많았고 저녁도 대충 먹거나 아예 먹지 못할 때도 있었죠. 어느 날 남편이 침대에 누워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당신도 좀 쉬어야 한다며 몸도 신경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했죠.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저는 당신이 먼저라고 나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버티다가는 쓰러질 거라며 걱정했죠. 간병하는 사람이 이러면 어떡하냐고. 아들 하나 키워놨지만 결국 늙은 엄마가 혼자 다 시중들게 된 상황을 한탄했어요. 남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있긴 했지만 그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오지 않았거든요. 결국 모든 게 제 몫이었죠. 아들도 마음은 아버지에게 있지만 일이 너무 바쁘고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만 했죠. 그래서 저는 그저 혼자서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남편을 간병했고 집에 가서 몸을 누일 시간도 없이 다음날 다시 병원으로 향하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고 시간은 더디게 흘렀죠.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남편은 가끔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어요. 남편은 자신이 말년에 이렇게 아프게 되어 저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해 했어요. 남편은 본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나아야 제가 편해질 거라며 걱정 말라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 모든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곤 했어요. 매일매일 쌓여가는 피로 속에서 그저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복통과 소화불량을 자주 겪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됐어요. 의사가 진단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하는데 듣는 내내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담낭에 결석이 생겨 염증이 발생했으며 약물 치료만으로는 어렵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죠. 그 말을 들으니 심각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몸이 고장났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울한 마음에 아들 부부에게 번갈아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에게 병원을 가보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도 요즘 너무 바빠서 이번 주는 시간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했어요. 아들도 역시 비슷한 핑계를 대며 일정이 꽉 차 있어 병원에 들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죠. 제 몸은 아프지만 둘 다 시간이 없다며 거절하는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부탁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알겠다고 하고 더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그 후 혼자 병원에 다니며 약물 치료를 해봤지만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한 번은 복통이 너무 심해 집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그때 동네 친구가 저를 발견하고 병원까지 데려가 주었죠. 친구는 저를 걱정하며 혼자 병원에 가면 안 된다며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친구의 걱정 어린 눈빛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고 결국 의사는 담낭 제거 수술을 강력히 권유했어요. 이제는 약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고 막막한 마음을 달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수술 날짜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죠. 병원에서는
긴급한 심장 수술이 들어와 수술 일정을 조금 늦출 수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어린아이의 심장 수술이 급하게 잡혔다면서 수술실이 제한적이라 재수술을 일주일 정도 미룰 수 있는지 물어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민할 새도 없이 대답했어요. 아이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싶었죠. 제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으니 아이 수술이 먼저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수술이 조금 미뤄졌다고, 병원에 긴급 수술이 들어왔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제 말을 듣자마자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수술 전까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 아들네 집에서 지내시는 게 나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그래도 자식된 도리를 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들 집에서 며칠 지내며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불편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니 아들은 별일 아니라며 며칠 지내는 건 저희가 더 편할 거라고 했어요. 옆에서 며느리도 조용히 듣고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 저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만 신세 좀 지자고 했죠. 그렇게 아들 집에서 지내기로 하고 짐을 챙겨서 그곳으로 향했어요. 아들네 집으로 가는 동안에는 아들의 제안 덕분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동안 집에서 쉬며 몸을 돌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는데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며느리는 어서 오시라고 말했지만 전혀 반갑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는 그 표정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아들이 퇴근하기 전에 맞춰서 갔는데 막상 며느리가 먼저 와 있었고 그 집안 분위기가 차갑게 느껴졌죠. 아들의 따뜻한 제안과는 달리 그 순간 저는 다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온몸으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서재 방을 쓰라고 해서 그 방으로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 이부자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덩그러니 놓여 있는 이부자리를 보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와서 무표정하게 이부자리를 깔아두면 되겠냐고 말하는데 그 말투에서도 날이 서 있는 느낌이 들더군요.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댁 어른이 방문한다고 해도 이렇게 준비를 안 해놓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니 좀 더 따뜻하게 덮고 잘 수 있겠느냐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지금 밤이 춥지 않으니 충분할 거라고 하더군요. 분위기가 너무 차가워 더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방에 혼자 남겨졌는데 그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불러서 오게 했는데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무심하고 냉랭하니 더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자니 이부자리 위에 얹혀져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고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아들은 분명히 나를 반겨주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이렇게 싸늘하게 나오는 것이 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단 방에 짐을 풀고 잠시 쉬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곧바로 다시 들어와 말을 꺼내더군요. 며느리는 자신이 출퇴근이 바빠서 아침이나 저녁은 챙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며 끼니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태도에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졌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주방으로 나갔고 주방에서 문을 세게 닫는 소리와 함께 뭔가를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괜히 마음에 걸려서 가슴이 답답해지더군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눈치 보이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애들한테 짐될까봐 오지 말았어야 했나 싶었어요. 아들 녀석이랑 며느리 사이에 충분한 얘기가 되지 않았나 보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 이상 어쩌겠습니까? 수술이 연기된 김에 잠깐 몸이라도 추스르고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애써 마음을 다잡아 봤습니다. 씻을 준비를 하려고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래도 며느리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 씻으면 되는지, 따뜻한 물은 어떻게 나오는지, 빨래는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습니다. 며느리는 대답을 해주긴 했지만 여전히 말투가 차갑더군요. 저는 씻을 준비를 마치고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뭘 해먹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준비해서 급히 오느라 배도 고팠고 기왕 준비하는 김에 아들과 며느리의 저녁까지 같이 준비하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담낭이면 소화하기 힘들다면서요. 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지금 당장 뭘 드셔야 되는 거였어요? 뭐? 아니 그럼 아직 수술 안 하고 날짜가 남아있는데 쫄쫄 굶을 순 없잖아. 이거 열어보는 것도 안 되는 거였어? 진짜 수술한 게 맞긴 한 건지 갑자기 수술이 연기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기 어머니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신혼집 반반 합쳐서 얻은 건 아시죠? 그래, 네가 그때 반반 결혼한다고 먼저 얘기했지 않니? 그게 왜? 아니요, 초반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상태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되니까요. 아이 그래, 근데 그게 지금 왜 나오는 얘기야?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니? 아니요, 혹시 까먹으셨을까 봐요. 우리 신혼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저희 힘으로 우리가 마련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 어머니가 알고 계셔야 하니까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는 획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간 저는 멍해지면서도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이 얘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가 뭘까 싶었어요. 이사할 때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게 그렇게까지 마음에 걸린 건가?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서운해하는 걸까? 등등의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초반에 반반 결혼하자고 먼저 얘기했던 것도 며느리였고 아들 부부가 힘들게 살고 있는 것도 알기에 제가 그걸 굳이 다시 꺼낼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가 그 얘기를 꺼내는 건 마치 제가 그걸 몰랐거나 잊고 있는 듯이 느끼게 하려는 태도였고 그게 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결혼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남편과 저는 어느 정도 집을 마련해 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남편도 건강했고 저희도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때 자기네 학교 근처에서 신혼집을 얻고 싶다고 했죠. 당시 남편과 제가 생각해둔 작은 전세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는 며느리와 아들의 근무지와 거리가 멀어서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을 빼서 신혼집 비용을 보태줄 수는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 별다른 말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결국 반반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동네에 작은 빌라를 하나 얻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는 별다른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저희 경제 상황도 어려워지면서 아들 부부가 다시 이사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때 또다시 저희가 돈을 보태줄 수 없게 되자 며느리는 점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자주 입원했고 치료비며 여러 가지로 저희 형편도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때부터 대놓고 불만을 표하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저희 집에 투자해주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는 도와줄 줄 알았다는 말에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집에 대한 불만만 듣게 되니 저도 속상해지더군요. 그 이후로 남편의 병원비와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로 인해 저도 속으로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계속해서 불평만 하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몸도 안 좋은 상황에서 며느리의 노골적인 불만이 이어지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쓸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새벽같이 나가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가 나가는 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에는 텅 빈 집 안에서 그저 TV 소리만 들리던 날들이 계속되었죠. 저는 그 집에서 식재료를 조금씩 꺼내 먹었고 제 빨래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나 아들 둘 중 누구라도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말을 해주길 바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바빠서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거의 없었고 집안에서 혼자 남겨진 채 생활해야 했어요. 며느리와 제대로 얼굴을 마주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바쁘게 움직였고 저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피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일부러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괜히 눈치만 보며 지냈습니다. 어차피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겨진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가까운 가족에게서조차 외면받는다는 것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그 집에서 저는 완전히 외부인 같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고 그제야 겨우 며느리와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보다가 말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시당하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는 날 저는 짐을 챙겨서 현관문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막아섰습니다. 손에 메모장을 들고 있었고 저에게 불쑥 말없이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영수증이에요. 확인해 보시고 입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무슨 영수증?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어머님, 저희 집에서 일주일 동안 묵으셨잖아요. 저희가 힘들게 마련한 집에 오셔서 전기도 쓰시고 물도 쓰시고 식사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용을 내셔야죠. 3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내민 영수증을 보니 컴퓨터로 아주 꼼꼼하게 작성된 인쇄물이었어요. 전기세, 수도세, 식재료비, 생활용품비, 기타 관리비까지 항목별로 다 적혀 있었죠. 며느리는 제가 일주일 동안 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계산해 놓았더라고요. 순간 그 영수증을 보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와서 머무는 동안 쓴 모든 비용을 이렇게까지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영수증이 마치 저를 압박하는 것 같았고 마음 한편에서는 이게 과연 가족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무표정하게 서 있었고 저를 바라보지도 않으는 채 조용히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영수증을 받아들고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당황스러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계산하며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 잠시 머무르는 건데 그것조차도 비용을 따지며 영수증을 내미는 상황이 너무 비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태도는 그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한마디도 더하지 않고 영수증을 건네고 방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여기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고 그 순간 아들 집에 온 것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세는 어머님이 이불 덮고 주무셨으니 난방비가 추가됐고요.
빨래를 하셨으니 물값이 더 나왔어요. 쌀, 채소, 반찬까지 다 포함해서 식재료비 계산했고요. 세제나 화장지도 사용하셨으니까 생활용품비도 포함했어요. 그리고 관리비는 한 달 기준으로 나눈 일주일치 금액을 넣었습니다. 어머님, 호텔이나 모텔에서 묵어도 이 정도 비용은 나오는 거 아시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이 정도로 계산을 철저하게 따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전기세와 수도세는 물론 식재료 하나하나까지 다 계산해 놓았고, 심지어 제가 이불을 덮고 잤다고 난방비까지 추가로 넣은 겁니다. 며느리의 얼굴엔 아무런 미안함도 없었어요. 그저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이 돈을 내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저 몸이 아파서 아들 집에 잠깐 머문 것뿐이었는데 며느리는 저를 호텔 손님 취급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내민 영수증을 손에 들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나와서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죠. 며느리는 그 상태로 저를 두고 나가버렸고 한참을 서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너희 집에 잠깐 머물렀다고 며느리가 300만 원을 청구하더라. 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이 엄마, 그냥 용돈 준다 생각하고 넘기세요. 엄마가 이렇게 날 세우면 결국 힘들어지는 건 저예요. 이게 말이 되는 숫자야? 너희들도 같이 살면서 전기, 물, 식재료까지 다 내가 쓴 걸로 청소한 이 영수증을 보고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이, 저 사람이 조금 서운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엄마. 그거 일일이 따져가면서 풀려고 하면 서로 다 피곤해질 뿐이에요. 그냥 주고 끝내세요. 너무 큰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자고요.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어떻게 며느리가 그 작은 메모를 마치 용돈 주듯이 내밀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아들마저도 이 상황을 그렇게 쉽게 넘기다니 너무나 괘씸했고 속상했어요. 그 모든 감정을 품고 병원으로 옮겨가 수술을 받았는데 퇴원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어요. 원래 혈압이 높아서 회복이 더뎌진 탓이었죠. 그 일주일 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오직 친정 식구들만 가끔씩 연락을 해왔어요. 수술 자체는 큰 수술이 아니었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정도였지만 병원에 있는 동안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매일같이 다른 병실에 가족들이 찾아오고 자식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혼자 병실에 누워있던 어느 저녁 동네 이웃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동생은 제 몸 상태를 걱정하며 물었어요. 아무리 큰 수술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나이에 그런 수술을 받으면 위험할 수 있고 회복도 더디니까 걱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들 부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허탈한 마음에 그저 웃으며 대답했죠. 전혀 연락은 없고 그냥 나 혼자 버티고 있어라고요. 동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아들 부부가 너무한 것 같다고 엄마가 아프면 그래도 한 번쯤 와보는 게 도리가 아니냐며 속상한 마음을 대신 전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수증 사건 이후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는 저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 받은 영수증은 물론이고 제가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사실이 참 씁쓸했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내고 퇴원을 앞둔 날이 되자 다시 한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게 과연 가족이 맞는지, 그동안 내가 아들에게 너무 의지하고 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다른 병실에서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전화를 걸고 면회를 오며
서로를 챙기는 모습들이 부러워지기도 했고,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공허해지더군요. 혼자 병실에 앉아있던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느꼈던 서운함과 상처가 점차 마음속에서 정을 떼게 만들었고, 퇴원하는 날에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고 있었죠.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가기 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는데 그 내용은 단순히 계좌번호 한 줄이었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마도 이전에 받은 영수증에 대해 돈을 입금하라는 의미였겠죠. 하지만 이미 많은 생각을 해왔던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답장에는 저 역시 계좌번호 한 줄을 보냈는데 그 계좌번호는 아들 부부에게 준 것이 아닌 아동심장병 지원재단의 계좌번호였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어요. 평생 모아둔 돈을 이기적인 요구에 쓸 수 없다는 결심이 확고해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하게 아들 부부가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섰고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더군요. 집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아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무겁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계좌번호가 무엇인지 물었어요. 집안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며느리는 한쪽에서 입술을 꽉 깨물며 화가 난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결심을 담아 아들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돈은 아들 부부에게 줄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쓰일 것이라고 아동심장병 재단에 기부했으며 그게 더 옳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면서 그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느껴졌죠.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를 저는 기다렸던 것 같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과 상처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고 제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어머님,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제가 보낸 영수증을 대체 뭘로 보시고? 그게 다 어머님이 쓰신 비용이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식재료까지 다 쓴 만큼 계산해서 낸 거잖아요. 지금 그 돈을 아동재단으로 보내겠다고요? 대체 왜 이러세요? 지금 저희한테 시위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 너도 그 초음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나한테 준 영수증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못했어? 내가 일주일 동안 너희 집에서 지낸 게 맞는데 그렇다고 300만 원에 청구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럼 나도 한번 계산해 볼까? 네가 내 아들 덕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남편, 내 아들이니 나도 30년 동안 키운 값을 받아야겠네. 어머님, 대체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장난하세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상황이 장난처럼 보이세요?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나를 보더니 결국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며느리와 나 사이에서 무언가를 중재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내가 한 말에 반박할 수 없었는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여전히 분노와 어이가 섞인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고요. 그 순간 아들은 인상을 쓰며 한숨을 내뱉더라고요. 상황이 꼬이게 되었다며 답답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나는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내 결심을 더욱 확고히 다졌어요. 내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받고 싶으면 남편에게 받으라고, 내게 그러지 말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아들 키워서 장가 보냈는데 일주일 묵은 것을 300만 원으로 계산해 못 받은 게 그렇게 화가 나고 고가운 것인지 궁금했죠. 며느리는 말없이 나를 쳐다봤어요. 그 표정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나는 여유롭게 말을 이어갔어요. 이번 병원에 입원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고 내 몫의 재산 절반을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너희에게 줄 돈은 없다는 뜻이었죠.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냐며 무엇이 이렇게 다 갑작스러워졌느냐고 물었어요. 나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죠. 며느리가 반반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가 내게 영수증을 내밀었을 때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그게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야무지고 똑똑하니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라고 믿는다는 말도 덧붙였죠.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나는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을 이었어요. 수술을 마치고 돌아와서 쉴 틈도 없었는데 수술 당시에는 아무 말도 없이 있던 너희가 이제 와서 이렇게 들이닥치는 걸 보니 나도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고 했어요. 너희에게 줄 돈은 요만큼도 없으니 더 이상 서로 할 말이 없지 않느냐며 나가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열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진짜 이게 말이 돼요? 안 나가고 있을 거야. 계속 거기 서서 내 신경 건드리다가 나 또 문제 생기면 그거 비용으로 청구해도 되지. 나도 돈 더 부를 수 있어. 나 아픈 거 알면서 와서 속을 다 뒤집어 놨으니 이걸로 더 엮이기 싫으면 당장 나가. 엄마, 그냥 진정 좀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던 건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오해가 있었던 건 맞네. 나도 너희가 나한테 이 지경으로까지 할 줄 몰랐으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말어. 그리고 내가 무슨 병이라도 더 나면 그 청구서를 너희가 받아볼 수도 있으니 말 조심하고. 며느리는 눈이 동그래지며 답답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는 반박하지 않더라고요. 아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고개만 떨구고 있었고 둘 다 나갈 준비를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결국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아들과 며느리는 문을 열고 나갔고 저는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 저는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지내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수술을 양보해줬던 7살 여자아이의 부모님과 작은 인연이 이어졌어요. 어느 날 문득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그 아이 부모님이 보내온 것이었죠. 아이가 많이 회복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메시지와 함께 귀여운 그림과 짧은 편지가 사진으로 찍혀 있었는데 아이가 서툴게 그린 심장 모양 그림이 담긴 편지에는 고마워요 할머니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하며 눈물이 나려 하더라고요. 그날 수술을 양보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아이가 건강해져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예쁜 그림까지 보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하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기도하겠다고 전했죠. 그 후로도 아이 부모님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인연을 이어갔어요. 어느 날 아이 아버지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심장병 재단에 후원하신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아이 수술을 마친 후 관심이 생겨 알아봤다는 것이었어요. 후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 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제가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을 줄 몰랐다고 답했죠. 이렇게 작은 인연이 예상치 못한 따뜻한 결말로 이어져 제 마음을 채워주고 있었어요. 그 후에도 그 부모님들은 제가 양보했던 수술 순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저도 그들의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죠. 그 뒤로 저는 새로운 인연과 함께 제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꽤 보람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 부부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조금씩 눈치를 보며 연락을 해오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연락을 받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굳이 다시 얽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마음이 한결 평화로워졌거든요. 아들 부부가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이 초래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아들도 한두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머뭇거리며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그들은 아무리 고생해도 자신들이 벌인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들이 후회하는 마음이 느껴졌지만 저는 이제 제 삶에서 더 이상 그들의 부재를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제게 새로운 인연들이 생기고 그들과의 시간이 제게 더 큰 힘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고 저도 제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들 부부가 예전의 실수를 뉘우치며 조금씩 다가오려고는 하지만 저는 다시 그들과 얽힐 생각이 없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 특히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조금씩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저도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인생의 문은 여러 곳에 열려 있으니 어느 하나에만 매달리지 말고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도 나아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따뜻한 인연이 찾아오기도 해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